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8.1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가능성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전일 대비 소폭 하락 마감 추이를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으로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304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6월 CPI에 따른 영향성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달러와 강세도 진정된 점이 금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96.3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 대비 증가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럽의 독일 7월 경제 심리 지수가 급락을 또 보여주었다라는 점이 유럽 쪽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독일의 투자 자신감 유럽 위기 이후에도 거의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추이의 6가지 부분을 좀 참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유로화에 미친 영향 강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유럽의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또 반대적인 영향성으로 어떻게 보면 달러 부분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을 키워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크로나, 엔, 그리고 크로네, 파운드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찰스 슈왑 CIS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수요 파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침체를 유도할 거고 침체는 불가피한 과정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이미 침체를 진입했을 수도 있고 침체된 증시가 더 평균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져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수요가 줄어서 에너지 값이 지속으로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네요. 최근에 0.75에 따른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었죠. 거의 90%가 넘었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이 CPI 발표하고 나서 금리에 따른 분위기는 이제 1%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게 대략 45%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건 곧바로 또 반영을 또 받기도 했었는데요. 나스닥 선물 부분도 급락이 나와주었고요. 최근에 이건 공통된 악재라고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좌측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을 보게 되면 나스닥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측을 보게 되면 다우지수를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급락이 나왔던 패턴을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이 포인트만 본다라고 해도 알 수가 있겠죠. 동일시하게 악재를 똑같이 받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물가에 있는 내용이 너무 재미없고 진부하고 왜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냐 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학생 때 이게 꼭 우리가 필요하냐라는 과목에 의구심이 들어도 우리는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 따른 지식은 충분히 좀 배워두시는 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도 도움이 좀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캔을 떠서 어떻게 보면 보여드렸던 배경은 똑같은 악재에 따른 강도는 비슷하게 나온다더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럼 과연 CPI가 어느 정도가 나왔길래 지금 이렇게 영향을 받을까요? 그건 9.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항상 더 높게 나와 버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더욱더 강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분위기가 또 조성이 돼서 금리에 따른 영향을 좀 자극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바이든 씨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뒤떨어진 통계이다. 유가 하락 추세 반영이 안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은 물가를 잡지 못했던 국가들이 다 짜그라졌던 과거 사례가 있고 최근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체제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자꾸 이렇게 유연화된 발언을 좀 많이 쏟아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보게 되면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CPI는 여름 때까지는 계속해서 높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후행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늦가을 겨울이나 겨울이 되어야지만 그게 이제 서서히 꺾였다라는 게 반영이 되면서 또는 거의 연말 막바지나 아니면 내년에 봄 시즌, 아니 봄이래, 내년이 들어가서 내년에 1, 2월 달 정도에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수 있겠지만 당장은 이게 시장이 안 좋은 부분이 최악의 단계까지 열어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7월달, 8월달은 잭슨홀, 9월달에는 말 그대로 이제 양적 기축 부분 QT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7월과 9월 부분이 강도가 매우 높고요. 그 이후부터는 좀 사그라들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도 제가 밑에다가 글로 또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건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인플레가 완화가 되면서 더 이상 달러 강세를 지속시킬 명분도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인플레만 완화가 되면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미국의 재정 흑자는 역대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흑자인데 무역 수지는 역대급 적자이기 때문에 이걸 한동안 가져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도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을 가져갈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쪽은 체력이 지금 거의 다 바닥이지만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후행 지표상으로는 건강한 모델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고민거리는 이제 이 무역 수지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도 부분이 이제 여름 끝나가는 직전이 이제 9월까지 이제 들어가져 있으니 이제 아무리 강도가 높다라고 해도 7월과 9월 부분 정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7월과 9월 사이 정도의 올해 매입을 하게 되면 올해 시즌에서는 가장 저렴한 단계라고 저는 주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에 있는 전략은 내년 파트로 넘겨서 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유가를 낮추기 위해선 최선을 하고 있고 전략 비축률을 더 방출을 지속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안에 이제 지역이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곳이 침체 위험이 좀 보여진다고 나왔고요. 리처먼드 연은 총재가 물가가 너무 높다, 인플레 통제에 따른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고, IMF 총재가 경기 침체 위기 증대로 인해서 내년의 경제 전방률 추이도 매우 낮게 가져가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옆 동네 캐나다는 이례적으로 1998년도 이후 처음으로 1% 이상 올렸던 배경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러시아 가스프롬 독일행 가스강 가동 체계에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보게 되면 위에 있었던 그 누나분 찰스 슈압 CIS 분께서 괜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과연 보수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재개가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름에 어차피 독일하고 영국이나 이런 쪽은 어차피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끝나는 시점에 어떠한 결과값을 분명히 내놓을 것입니다. 협상 쪽으로 딜을 더 압박을 더 많이 넣던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그런 형태로 아마 분위기를 몰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제 지금의 전쟁에 느끼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또 상당히 또 이동하기 편리하게 또 빙판길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저는 좀 항상 여러 가지 자료가 데이터가 취합이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겨울에 어느 정도 협상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딜도 좀 깔아두고 최악에 있는 구간대는 어차피 7월에서 9월에 있는 단계까지만 좀 세게 나오게 짓누르게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그 뒤로 이제 좀 수그러들 수 있을 만한 배경은 어차피 원자재가 제일
미치는 영향이 제일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원자재가 이미 빠르게 붕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런 점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번 올해 부분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의 흑해 항로 안전보장센터의 설립을 합의했다라고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합의할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동과에 따른 그런 영향성 때문이라도 아마 그냥 무난하게 좀 합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든은 이제 중동으로 가서 일단 방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중동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그래서 가장 미치는 영향 강도가 매우 높고, 그리고 7월에서 8월 달에 나오는 이슈가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챙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인플레이션 왜 1%를 올렸는지 또 보게 되면 이게 인플레이션 이 7%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제 거의 6%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일단 0.5로 일단 방어를 하긴 했지만 한국은 8월 달에도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한국의 금통위 부분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라가게 되면 기업의 부실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도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야, 뭐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올해만 사실 겁니까? 이런 추이가 흘러간다는 거 보게 되면 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에 그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고용 여파는 내년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리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계에 따른 그런 시간적 여유를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드리고자 그 다음 준비를 해드리고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중 채무가 늘어나는 2030 세대라고 해서 2020년도 3월 달에 125조 원이었는데 이게 157조 원대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걸 보게 되면 대부분 주담대가 좀 많았더라. 그리고 신용대출도 많았더라. 근데 이게 신용대출을 좀 까서 보게 되면 주담대 부분에 몰빵을 했다라는 부분도 꽤 있어요. 물론 주식과 코인도 있겠지만.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한번 자료를 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9월 달에 있는 부분이 이제 950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큰 규모로 합니다. 대략 매 달마다 10조 원씩 이제 규모를 축소를 시키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상당히 파급력이 큽니다. 아무리 물가가 세게 나올 만한 8월 달치에 있는 데이터를 9월 달에 이제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제 금리의 결정 부분에 좀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1%대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0.75에서 0.5밖에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 QT에 있는 이 강도가 생각보다 너무 세기 때문에 아마 체력을 버텨주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무리 높게 나온다고 해도 8월달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순하게 가지 않을까, 또는 아니면 큐티에 있는 이 물량을 6월과 8월달 부분으로 재조정을 해서 그렇게 좀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이 큐티를 하는 배경은 알고 계시죠? 네, 2년물과 10년물 부분에 있는 갭 차이를 좀 벌려두고자 하는 취지가 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계속 원만한 유지를 하기 위한 조건은 당연히 전쟁이 존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긴축 정책의 예산 범위 내에 시행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 예상에 다른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시장 항상 출렁이다라는 걸 또 보여주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고 원만한 하락이 전환의 추세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시장이 충격을 주겠죠. 그리고 실업률 완전 고용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게 계속 후행 지표로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에서 빠그라질 거냐도 좀 봐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GDP 상승에 따른 전환 부분도 지금도 계속 상승률 추이가 계속 꺾이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꺾일 것이냐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무조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물가의 범위는 저는 딱 두 가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인도, 중국, 뭐 코로나, 러시아 봤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랑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이라고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식품 곡물가도 안정세를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계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 대비 이제 수요에 있는 부분이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금리를 빨리 올려서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너지와 그 다음에 코로나 부분만 좀 신경을 써보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겨울에 중국의 코로나 부분이 과연 제로 코로나를 풀어줄 것인지, 그리고 또 다른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대응 방향책이 어떻게 또 나와줄 것인지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래서 대차대조표 축소 예상 경로 부분이 아무래도 계속 줄어나가게 될 것인데 이게 생각보다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절묘한 게 이번에도 또 숏배팅 했던 친구들을 보게 되면, 코인 숏배팅 했던 친구들을 보게 되면 진짜 절묘하게 CPI 발표하자마자 진짜 프로그래밍을 짜두듯이 숏배팅이 딱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아무튼 미국의 금리 부분은 이제 9월, 11월, 12월 남아져 있다. 이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요. 11월 중에 또 중국의 가장 큰 양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매도 전무 히덴버그가 트위터 주식 매입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트위터 기반 탄탄하기 때문에 이제 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매수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생각보다 보수로 돌렸던 부분이, 스팸보 돌렸던 부분이 비중이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머스크형으로 인해서 다 확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 뭐 문제점 다 투명성까지도 다 제고를 하고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SNS 대비보다는 이제 불확실성은 좀 더 적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돈나무 언니가 연준 금리 인상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빅들을 던지기도 했었는데, 본인의 이제 아크 인베스트 쪽에 따른 그런 가격 방어선 라인으로 좀 입담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CEO에 있는 이야기를 적절하게 반은 듣되 반은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너무 많이 이 사람이 나한테 신뢰를 주지 않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무한의 신뢰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뢰를 주고받고 해야 신뢰가 쌓이는 거지, 무한에 퍼주는 신뢰 부분을 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건 돈이 앵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옵션 만기 코멘트를 보게 되면 올해 주목해야 할 옵션 만기일은 7월 29일이다. 근데 7월 마지막 주에 또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9월에 내년 3월까지는 콜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현재 컨센서스는 미국 금리가 11월까지 3.25에서 3.5까지 높아진 뒤 유지될 것이다 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위험자산 가격 저점을 9월에서 11월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 비트코인 옵션도 동일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했는데, 한동안 몇 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똑같은 커플링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락 구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7월에 10월 에도 콜 옵션 1만기, 푸드 옵션 9,000개 규모의 옵션 만기가 예정이 되어져 있고, 콜 옵션은 24K가 가장 크게 베팅을 하고 있고, 푸드 옵션은 15K에 가장 크게 베팅을 하고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코인 플러그가 IP 스타 기업에 지정이 됐다라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BNB 토큰은 여전히 잘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이낸스가 잘 소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일하게 이런 거래소 토큰 중에서 가장 쓸만한 건 뭐 BNB 정도이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안 좋았었을 때 18년도 때에서도 유일하게 가격이 매우 매력적인 가격대에 계속 유지를 해 주었기 때문이죠. 역대 환율 1,300원대 돌파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과연 이번 시점은 어느 시점까지 돌파를 하다가 내려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니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에서 기관들이 매도에 좀 동참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인베이스는 기관이 제일 많이 쓰는 거래소로 알려져 있죠. 셀러가 네트워크 중단이 일시적으로 좀 있었다고 하고요. 코인베이스 월간 전망치가 나왔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요약본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해시레이트 20% 담당하는 상위 28개 채굴 회사가 22년 판매한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19% 13,000개를 채굴자 28군데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매도의 가장 큰 이유는 대출 이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1만 달러로 하락을 하더라도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서 좀 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에 따른 감소 부분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좀 떠났던 부분이 꽤 많이 보였다더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약 126억 달러 자본 부분이 떠나갔다더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더의 서클 준비금 부분을 보게 되면 53% 미국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공매도 압박을 견디기는 충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 주었고요. 6개월 이상 홀드 중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전체 물량 중에 77%가 연초 80%에서 조금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안 좋은 시장 환경에서도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긍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반기 부분도 이게 잘 악재 부분이 이제 조금은 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CNBC 셀시우스 파산 신청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비공개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전히 시장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선택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나든 또는 뭐 손실이 나든 그 둘 중 하나에 있는 구간에 있는 선택결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그래요. 부자와 개미 부분에 따른 이야기를 자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확장의 수익을 가져가고 매우 그나마 안정적인 부분을 좀 더 추구하는 방향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가는 길을 좀 중간만 따라간다라고 해도 크게 손실될 확률은 매우 저조하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알트코인을 매수를 할 거냐, 비트코인을 매수를 할 거냐에 따른 차이는 지금의 악재에 따른 강도가 아직까지는 지속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9월달까지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매수 부분에 있는 내가 만약에 붙어 간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좀 더 전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오늘 방송 이제 뒷부분에 가서 약간 발음이 절거나 했지만 좀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또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뭐 코인 정보를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유튜버 분들에 따른 그런 정보량이 줄어드는 시기가 되게 되면 그게 아무래도 코인의 가장 매수에 따른 적기라고도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다룰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부자들이 조용한 구간대에 그리고 이슈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때에 대규모로 진입하려고 하는 성향을 좀 갖고 있고요. 이거는 뭐 대부분 대중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들은 또 이슈가 좀 상승 이슈가 나왔을 때 들어오는 시점과 딱 한 끗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미는 하락시기 때 들어가려고 하는 욕심을 좀 더 내려놓고 어느 정도 하락기가 끝나는 시점이 어느 정도일까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본 다음에 또는 그게 악재에 생각보다 많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나 말고도 누군가 대규모로 많이 물려져 있고 그 물량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물량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줄 수 있을 만한 부연적인 수단 매체들이 꽤 많이 있으면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큰 차이점이 그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알트코인 안에서도 고래들이 대량적으로 이탈하는 사태들도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대출 플랫폼이 붕괴가 되면서 그랬던 사례가 있어서 옛날에는 고래만 믿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